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파괴력이 드러났다. 2. 한국의 핵무기. 3. 중국의 더러운 음모와 파괴적인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간 현무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이라고만 알려진 채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8조가량의 현무-5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에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어떤 탄두를 탑재하든 북한 전역을 완전히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이네요. 한국이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현무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현무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9월 19일 남북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방위적이고 위험 수위를 넘는 무차별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연이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 한 발로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을 뿐 그간 현무-5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는데요.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이후 대량 응징 보복용으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현무-5는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비닉 무기였습니다. 우리 군이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현무-5 미사일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술의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제대로 판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지휘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죠.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8조가량의 현무-5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무-5는 재래식 무기이지만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핵무기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그 위력은 엄청나기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무기체계에 있죠. 현무-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날아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데요. 현무-5는 도발 원점에 대한 쪽집게 초토화가 가능하기에 북한의 지휘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 도발 원점이 아무리 지하 깊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무-5한 발이면 초토화할 수 있어 우리 군의 보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능력이 레드라인 금지선에 근접한 만큼 현무-5의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간 알려졌던 수년 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한다고 전하며 개발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부어가며 만들어낸 대한민국 괴물 군대의 가장 살벌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인데요.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 중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탄도미사일인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 탄도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이후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는 탄두 중량이 무려 8에서 9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로 현무 5의 탄두 중량을 현무4보다도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정도이기에 탄두 중량 8에서 9톤이면 세계 최대급 위력입니다. 전술 핵무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과 맞먹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기에 오히려 관통력 면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더 우수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발사했던 나로5의 출력이 70톤에서 100톤이기 때문에 현무5가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2021년 5월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 연료 추진 체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액체 로켓의 경우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은 따로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일로 등에 오랜 기간 배치해 놓을 수 있죠.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무5가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던 현무4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그 사거리의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현무5의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이상까지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3000km에 달하는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는 현무5를 보유한 채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최근 한국의 현무5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첨단 미사일 무기 연구 개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공개한 최초의 중거리 고성능 탄도 미사일로 현무5를 소개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가 핵무기와 맞먹는다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우려의 시선을 제기했는데요. 현무5가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와 포병 부대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총 6,000발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 보유량은 무려 8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머무르지 않고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로켓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모든 면에서 최대치로 고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현무 미사일의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무 미사일에 관한 3종의 성능 개량화 과정이 새롭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기대가 커졌는데요. 잠수함 발사형 SLBM 현무4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형 현무4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 개발이 시작된 KF-21 전투기 장착형 소형화 현무4 미사일까지 현무 미사일 3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미사일 역시 유사시 충분히 핵무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의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대형 탄도 미사일을 갖추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유 소식만으로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과 중국, 일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 같은데요. 주변국들이 한국에게는 함부로 건들면 순식간에 적국을 초토화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계속된 도발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최근 한국 기술을 훔치려는 추잡한 중국 음모가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주하이 에어쇼. 이곳에서는 중국의 신형 무기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가운데 한국의 명품 장갑차 레드백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형상과 심지어는 한국 방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무궤도까지 똑같았죠. 하지만 당연히 한국이 천년의 적 중국의 방산 전시회에다가 무기를 보여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동남아나 중국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나라 무기를 베낀 것이 분명한데요. 그 장갑차에는 그런 것 치고도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국방력 투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력 확충과 개발에 나선 상태인데요. 한 곳의 조선소에서 모해사육대의 구축함을 동시에 건조하는 짓은 근 몇 년 사이 하도 자주 나온 소식이라 이제는 예사실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영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항공전 기술이 이미 동구권의 맹주였던 러시아를 한참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무기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이 최근 2022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새로운 신형 장갑차가 괴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갑차의 놀라운 점은 스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레드백과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등장 직후 구설수에 오르내렸죠. 중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야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레드백의 기술을 베껴간 것인지 쥐잡듯이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심증을 잡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AS-21 레드백은 한화가 호주 수출에 대비한 사양으로 국산 보병 전투차 K-21의 개수를 가해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K-21이 중국선에 넘어가 해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K-21의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 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1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기분 나쁘게도 사실 한국이 K-21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기술을 고평가해서는 아니었죠. 원래 중국은 전차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체계가 미국의 극억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전차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의 K1 전차였죠. 당시 K1에는 독일제 1200마력짜리 순행식 사행정 디젤 엔진인 MTU MB871 K 501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기술에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콰이총 항구에 K-21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DST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를 실은 선박이 홍콩을 경유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산 DST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매년 평균 4에서 5회 정도 해외 전시회 참석을 위해 방산 장비를 홍콩을 경유해 부산항으로 입출항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죠. 중국이 명백하게 K-21을 노리고 한국을 가로막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쐐기를 박는 일이 7년이 지나 발생했습니다. 2017년 등장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 차량 VN-17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들은 VN-17을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미국, 유럽이나 러시아의 장갑차 디자인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선전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이들이 베낀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애시 당초 베끼지 않았다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심지어 그것도 거짓말이라니 이쯤 되면 오히려 대단합니다. K-21과 VN-17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규모는 비슷하지만 엔진 마력과 항속거리와 같은 성능을 중국 운용 상황에 맞추어 개선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K-21 압류 사건 전까지 중국은 고작 군용 디젤 엔진을 개발하는 것마저도 엄청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중국이 여기저기서 엔진 기술을 베낄 만큼 다 베끼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이 만든 엔진과 비교할 만한 성능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원천 기술이 달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개발 기간 7년, 기술 실증 기간은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을 텐데 그 사이에 갑자기 K-21에 버금가는 성능의 엔진을 뚝딱 만들어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VN-17에 탑재되었다는 FX0012 디젤 엔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21의 엔진을 역설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중국은 이때 만든 VN-17이 꽤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보병 전투차 개발을 이어오면서 이제식 번호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된 중국의 신형 보병 전투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VN-20이라는 번호를 받은 이 보병 전투차는 그 자리에 있던 해외 방문객들의 눈을 의심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VN-20은 레드백의 배다른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무기의 세계에선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니 그런 성능을 하나하나 갖춰 모으다 보면 형상도 비슷해지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띱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K-21을 개수한 것이고 VN-20은 중국이 K-21을 베낀 VN-17을 발전시킨 것이니 겉모습이 비슷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VN-20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어머니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드백과 VN-20의 외관은 비슷한 것이 사실이지만 둘을 같이 놓고 보면 자세히 뜯어보지 않아도 놓칠 수 없는 차이점이 보입니다. VN-20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죠. VN-20에 사용된 차대는 VT4로 이쪽은 아예 MBT, 즉 탱크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중량도 50톤에 달하는데 VN-20은 거기다가 거의 모든 방향의 장갑판에다가 모듈식 반응 장갑까지 설치해서 어마어마한 떡대를 자랑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에다가 포탄만 갈아 끼워놓고 이건 장갑차라고 우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장갑차의 크기를 이렇게까지 키우려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충분한 고민은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명색이 장갑차라면 기본적인 역할은 기계화 보병의 수송과 화력 지원입니다. 그런데 탱크 차대를 그대로 가져다가 받은 VN-20은 고작 6명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웰메이드 장갑차로 꼽히는 레드백과 링스가 승무원 3명에 더해서 보병을 최소 8명, 구겨놓으면 9명까지도 태울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VN-20에는 30mm 무인 포탑이나 100mm와 30mm 기관포, 탑재형 2인 포탑을 골라 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탑 측면에는 대전차 미사일 역시 탑재하고 있죠.
이런 점은 러시아의 장갑차 BMP-3과 같은 사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한국 기갑 차량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 궤도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는 현대 기갑 무기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차체에 대응함만 노리다가 중요한 보병 수송 능력에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급조해서 만든 흔적이 뻔히 드러나니 포탑과 차체를 따로따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VN-20의 개발 계획은 적어도 2019년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 중국이 밝힌 VN-20의 개발 계획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노린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중국이 K-21의 DNA를 잘 살리고 타국의 명품 무기들에서 좋은 점을 잘 벤치마킹해왔더라면 레드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언가 허술한 결과물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멀쩡한 장갑차를 만들었더라면 상대가 중국인 만큼 레드백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벽에 부딪혀 수출길이 막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길지 않은 세월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지만 끔찍한 이웃들이 주변에 사는 만큼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더욱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VN-20의 사례처럼 언제 중국이 한국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만든 성과를 가로채가서 불쾌한 개조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죠.